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당 중진 정진석 의원 사이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육모방망이가 소환되는가 하면 거친 표현들까지 동원됐습니다. 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론과 관련해서 이틀 연속 출근길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치권은 벌써부터 시끄럽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준석 대표 그리고 정진석 의원 갈등이 점입가경입니다. 우크라이나 행으로 촉발된 이 대표와 당 중진 정진석 의원 간의 갈등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먼저 어제도 새로운 발언이 나와서 이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직후에 과연 우크라이나를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 우선순위였을까. 더 잘하라는 의미로 제가 노파심에서 정치 선배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진석 부의장께서 본인은 당내 어른으로서 선배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지, 본인이 만약에 당권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부적절한 어떤 처사였을 것이다. 두 분이 나오는데 일단은 다 이준석 대표와 아주 가까운 분들이 최재형 위원장, 천하람 변호사 위원으로 보면은 이준석 혁신위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혁신위가 뭘 할지 몰라요. 근데 뭔지 모르는데 벌써부터 반발하시는 분들은 뭐가 그렇게 찔리기에 벌써부터 반발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SNS 공방에 이어서 이게 언론 인터뷰에서까지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모습으로 번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표현 수위들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거든요. 먼저 두 분의 공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저걸 공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 1일 선거가 끝나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국민께서 대선 때는 24만 표 차이로 정말 신승을 국민의힘이 했지만 이번에는 압승을 거둬줬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정말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이런 것들이 이제 먹혔단 말이에요. 그 투표지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금 저 당에서 저렇게 그 거친 표현들이 중진과 대표 간에 오고 간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정말 우크라이나 간 게 문제였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혁신위를 한 게 발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 시스템 건드는 게 그렇죠. 문제였다. 거기에서 이제 혁신이라는 단어를 꺼내면서 공천 제도를 조금 더 이준석 대표가 한 게 아니라 최재형 위원장이 그랬어요. 공천 제도를 좀 선진화하고 이렇게 좀 가보자 했던 것이, 저는 그게 지금 내관을 건드렸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저 분열, 저 갈등의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또 첫 번째가 혁신위, 두 번째가 24일로 예정된 윤리위, 세 번째가 중진들의 당권 행보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어우러져서 저렇게 지금 거친 표현들이 오고 가는데, 지금 국민들은 의아해할 것 같아요. 아니, 윤석열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해서 힘을 줬는데 그것을 실천할 가장 선봉에 있는 정부 여당이 저렇게 대표와 중진, 국회 부의장이에요. 더군다나 국회 부의장 지내셨죠. 그렇죠. 전반기를. 이런 분들이 지금 저게 지금 어떤 민생 현안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공방하는데 국민들 눈에는 뭐로 비치겠습니까? 저거는 이미 배부른 당권 투쟁으로 비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얼만큼 부합할까? 전 이걸 먼저 두 분이 생각하셔야 된다고 보고, 저는 어쨌든 24일까지 이게 계속 격화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의 지금 어떤 성비 의혹 때문에 사실 24일 윤리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갈 겁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24일이면 아직도 그 시간이 꽤 남았는데 이렇게 오늘 아마 이준석 대표가 귀국하고 내일 윤석열 대통령과 오차례마 회동이 예정돼 있는 것을 좀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과연 이거를 정말 열흘 이상 더 끌고 간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걸 한번 지금 자숙해야 될 모두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과연 두 분이 이 갈등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이 관련 질문을 당연히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의원과 대표 간의 개인 간의 이제 갈등인 것이다. 이걸 당권 경쟁으로 바라보는 것은 오히려 그걸 바라는 사람들의 의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선 때부터 사실 이 윤핵관과 이 대표 간의 어떤 갈등이 좀 잠재되어 있다라는 건 많이 좀 노출이 됐었는데, 그 연장선상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예견된 이제 현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말씀드리면 지금 두 번 연속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이끌면서 나름대로 이제 권력을 누가 잡느냐에 대한 투쟁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미 이걸 예견했죠. 그래서 이제 대선 때 당시에 이제 윤석열 후보 현재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윤핵관을 제거해달라. 윤핵관은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대선에서 권력을 잡든 지선에서 권력을 잡든 이 당의 전체적인 이 MB 그러니까 윤핵관들이 대부분 이제 MB계 의원님들인데 그분들이 돌아왔을 때는 다시 그 권력 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윤핵관 제거를 첫 번째 조건으로 내걸면서 예.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죠. 물론 이제 선거를 앞두고 봉합되는 수순을 보여주긴 했지만 결국엔 이준석 대표는 예견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본인이 지선을 앞두고 나서 6월 2일 이후에 즉각 혁신위를 했던 부분들은 본인이 이런 윤핵관들의 공격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부분이었고, 근데 조금 대표가 이제 영선이고 배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윤핵관들은 워낙 탄탄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윤핵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권선동 원내대표가 든든히 받쳐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선동 원내대표는 그렇습니다. 지금 당연히 본인 입장에서는 뭐 그냥 개인 간의 얘기라고 하지만 예. 이게 따지고 보면 정진석 의원이 부의장으로서 이게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그거야 뭐 전화 한 통 하시면 되잖아요. 이 대표 왜 우크라이나를 지금 가지 안 갔으면 좋겠어. 지금 이 시점은 이러니까 좀 고려를 하시지. 좀 좋지 않다 그러면 서로 얘기할 수 있지만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이제 시작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혁신위 발족에서 이준석 대표는 그런 얘기를 했죠. 이 혁신위는 다음 총선의 승리를 위한 하나의 기반을 만들겠다. 결국에는 선거용으로 만든 거예요. 그것도 이준석 대표가 따지고 보면 촉발을 시킨 겁니다. 예. 이 윤핵관들과의 권력 투쟁을 내가 먼저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윤핵관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이걸 보면서 봐라 이거 먼저 치고 들어오네 하면서 정진석 의원은 얘기를 한 건데 이준석 대표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용기 있는 어떤 말대꾸인지 뭐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우크라이나에 가서 기차는 간다. 그 앞에 이제 유명한 말이죠. 옛날에 YS가 했던 말이죠. 예, 예. 뭐 걔는 지서도 열차는 간다. 예. 홍준표 대표 시장도 썼었고요. 예. 이런 표현을 쓰면서 정진석 한참 선배한테 어떤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걸 제가 이게 뭐 혁신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공천권을 놓고 지금 다투는 거라고 보는 것들은 이 국민의힘의 당원 쪽의 당구를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 이준석 대표를 낙마를 시키면 그 이후에 당대표가 되는 사람은요. 다음에 공천권을 못하고 자녀 임기만 합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6개월이 남겨놓고 하면 예. 이제 이준석 대표권을 낙마를 시키더라도 그 다음이 이제 공천권을 휘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거는 한 12월, 1월까지는 계속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솔직히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맷집이 좋기 때문에요. 12월까지는 버틸 수 있고 아니면 윤핵관과의 어떤 싸움에서 이길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히 이제 정치 선배들과 그런 대립각을 세우는 부분들은 태도 측면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친윤의 갈등, 공천권까지 저는 그렇게 보고 달린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양측의 설전에 대해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고 아까 잠깐 언급을 네. 해주셨지만 이 성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찬반 양론이 지금 팽배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윤리위가 24일에 열릴 예정인데 이런 당권 갈등이 앞으로 징계위 결정에도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일종의 어떤 정무적 판단 근거로 저는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팩트에 근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관계 근거에서 윤리위는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어떤 정무적 판단이 개입될 경우에는 이게 더 갈등의 불씨가 되고 여권이 그냥 내홍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24일 윤리위는 말 그대로 이준석 대표는 난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개로 전환하자. 그래서 다 모든 것을 공개하고 국민에게 알려드리자.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뭐 내가 뭐 꿀릴 일이 있다면 이 강용석 그 대표의 복당을 제가 받아들이면 됐을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당내에서 워낙 찬반 양론이 갈리고 그다음에 핵심은 그거잖아요. 이게 과연 그러면 이게 그 당원의 품위를 훼손했느냐의 이제 윤리위의 문제니까 이거는 예. 사법당국이 이걸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윤리위에서 과연 이제 우리 당원으로서의 품격과 대표로서의 그런 격을 떨어뜨렸느냐가 이제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쵸. 이 부분을 좀 그래서 논란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어떤 다툼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다른 외부에서 왈가왈부하면서 영향력을 끼친다든가 하는 것들은 오히려 더 큰 당내에 상처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윤리 문제는 좀 별개로 진행하는 게 그게 맞는 순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위를 향해서 이 대표는 공개 회의를 요구하고 정면 돌파를 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진행 방향에 따라서 이 대표의 거취도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 성상납 의혹 부분이 윤리에 걸리면서 발목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준석 대표는 처음에 이 정치권에서 국민의힘의 30대 기술원으로 당대표를 했을 땐 정치권 전체에 말하자면 혁신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바람으로 와서 윤핵관이라는 부분들을 국민의힘에서 쫓아내면 아니 제거하면서 국민의힘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꺾였죠. 윤핵관에 대한 얘기를 다물었잖아요. 대선이 끝나면 그래요. 대선이니까 그걸 참았다 하더라도 대선이 끝나면 그걸 진행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선이 있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을 전혀 손을 못 댔습니다. 결국엔 발목이 잡혔다. 결국엔 제가 봐서는 공개적으로 이거를 하든 비공개로 하든 그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결국엔 이제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상 이걸 공개적으로 하는 것들이 결국엔 떳떳해 보이는 것이고 이걸 뭐 윤리위에서 비공개로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든 나쁜 결과로 나오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감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 당내에서 보는 것도요. 이준석 대표가 이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본인도 알고 있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것들은 국민의힘이 과연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용도 폐기하거나 토사구팽의 이미지로 했을 때 과연 국민의힘이 지금 권력을 잡고 뭐 국정에 뭐 정권을 잡고 있지만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혁신에 대한 이미지들이 사라졌을 때 과연 그의 득실을 따지면 좀 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권력이라는 건 실보다는 현재가 중요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다음 총선에서의 공천권을 윤핵관들이 잡기 위해서 저는 이준석 대표를 용도 폐기한 수순에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의 성비위 의혹이 사실 경찰에서 혐의를 아직 다 수사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 이준석 대표의 말에 따르면 본인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어떤 혐의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과연 뭐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것이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 품위 훼손에 대한 것으로서 가장 낮은 수준의 경고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대표를 물러나게 한다는 것이 사실 본인 스스로의 선택을 하는 것인지 당 자체적으로 그걸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징계, 그러니까 당대표를 윤리위에 이렇게 회부되는 경우가 없었죠, 거의.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아마 주의가 오든 뭐 경고가 오든 가네요. 일단 이거는 이제 당 윤리위에서 하는 부분이고 이 경찰 소환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온 혐의만 해도 이건 성상납에 대한 부분보다는 증거 인멸 부분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의 정무실장 했던 분이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래를 했다는 부분들이 녹취가 있고 그게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제가 보는 거는 윤핵관 쪽에서 지금 이제 이 힘겨루기를 할 때 예. 그래서 길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준석 대표가 12월까지 잘 버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제 당내 첫 선거 패배 평가 토론회가 시작됐습니다. 여기에서 백가증명식에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라고 하는데 어제 토론회를 시작으로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좀 변화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십니까? 저는 뭐 이번 민주당의 비대위가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혁신보다는 관리에 방점이 찍혀진 비대위이기 때문에 논쟁적 이슈에 대해서 아마 주도할 수 있는 동력과 힘 혹은 그다음에 그것을 끌고 가는 에너지가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또 우상호 의원이 비대위원장 우상호 의원이라는 분이 사실 개파색도 좀 였고 어쨌든 지금 총선 또 불출마 선언 앞으로 이제 뭐 그런 안 하겠다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저는 제가 보기에 더 큰 갈등이 없이 관리하는 걸로 본다면은 저는 그 뇌관은 역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공천이란다. 이제 8월 달에는 경선 룰을 과연 어느 정도 바꿀 것이냐. 지금 이게 전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공천 룰을 건드린다는 거는 저는 이게 특정하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까지 늘 보면은 원칙에서 벗어났을 때 국민의 심판을 받았으니까 4.7 재보궐 당시에도 그런 이제 귀책 사유로 인한 공천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약속했는데 뭐 공천을 했다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외면을 받고 또 당원들이 또 혼돈을 빚었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이번 그 관리형이지만 이번 저는 뭐 이른바 이재명 그 계에서 요구하는 권리당원의 비율을 더 높이고 뭐 이런 그다음에 당원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완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그 비대위가 어떻게 수렴하고 잘 갈등 관리를 할 것이냐 저는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저는 어찌되었건 간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뭐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느냐 단일 지도 체제로 가느냐 이런 문제도 같이 있는데 저는 이 지금 비대위는 이 갈등 관리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 저는 거기에 관건이 있지 뭐 어떤 식으로 당의 지금 체질을 바꾸거나 정체성을 좀 더 방향성을 바꾼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손대기가 지금 사실상 그렇게 시간적인 상황도 그렇고 내부적인 동력도 그렇고 저는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대위원은 실제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선거 전당대회 관리하는 것은 따로도 두고 비대위 체제 내에서 또 새롭게 혁신을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 예, 혁신 비대위가 아니라 혁신형 비대위입니다. 그렇죠. 따지고 보면은 이제 평론가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두 달을 가지고 이제 혁신의 주도에 방점을 두는 건 아니고요. 말하자면 지금 당내 갈등,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런 여러 가지 파열음이 있고 격화된 감정들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비대위가 첫 번째 숙제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어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총선과 대선과 지선에 대한 패배 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오고 있고 거기에 요인을 분석하고 있는 이유들은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분석을 통해서 어떤 왜 그랬는지, 왜 패했는지, 우리가 왜 잘못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못 받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인 분석이 있어야 그 토대 위에서 이제 혁신을 가져오니까요. 그래서 그거의 두 번째 숙제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한 대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예.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잘 구성돼서 한 두 달 뒤에든 뭐 하여튼 8월 정도에 치러질 부분들에 대해서 이끌어야 되는데 우상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가장 베스트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합리적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좀 어떤 중도 화합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분이 되게 이제 조용해 보이시지만 굉장히 이제 DJ에게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이제 정치를 시작했고 배워왔기 때문에 상당히 조용한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조율하는 것들을 단지 말리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카리스마를 가지고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한 대로 86 용태론에 본인이 책임을 지고 불출마를 선언해서 향후에 정치적 사심이 없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이고 말하자면 치우치지 않는 비대위 위원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지금 현재 뭐 이제 여러 가지 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룰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는 공천을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말이 나오는 거는 공천의 비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7년도, 18년도에 조금씩 바뀌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논의될 수 있죠. 17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대의원보다는 대의원 45, 권리당원 35 이런 식의 비율이었으면 18년도 이해찬 전 대표 들어섰을 때는 권리당원 비율을 높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준의 이 룰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뭐 한쪽 편에 기울어진 룰 조정은 없을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변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패배 원인을 분석했던 어제 그 평가 토론회 자리에 사실 그 검수완박 법안 처리하는 그 과정에서 자진 탈당했었던 민형배 의원이 자리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패배 원인 중에 하나가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도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민형배 의원이 이렇게 직접 이 토론회까지 자리를 했다라는 것, 또 직접 또 복당 신청서까지 최근에 내지 않았습니까? 1년 안에 복당을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당 내에서 논의를 하고 나면 또 복당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복당이 된다면 어떤 명분으로 복당을 시킬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제가 어제까지 파악한 바로는 복당 신청서를 아직 내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당 신청서를 내고 싶겠죠. 근데 이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의 이제 탈당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가피한 탈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시에 이제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본인 판단하에 불가피한 탈당이 있었으면 반대로 위장 꼼수 탈당이라는 그런 오명도 있습니다.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예. 두 가지를 다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복당이 그냥 그거를 탈당을 했다고 해서 이 임무가 끝났으니까 바로 복당을 한다. 그랬을 때는 국민들 앞에 위장 탈당, 꼼수 탈당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떤 사과와 입장 표명을 한 뒤에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을 털고 입장을 하는 것들이 맞고요. 아, 그러면 민영배 의원 스스로 그때는 꼼수 탈당이었다라는 직접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예 그건 우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불가피한 탈당, 그러니까 이 민영배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당에 대한 충정은 이해는 하나 예. 국민들의 또 일반적인 시각에서
이런 꼼수다, 위장이다라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가는 것들이 본인 향후의 정치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선명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명분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과의 상의 없이 그러면 정말 개인적인 판단으로 탈당을 했다라는 것입니까? 저는 현재까지는 민영배 의원이 와서 본인이 이렇게 해서 탈당을 하겠다. 이게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지도부가 그거를 이제 인정해 준 거지. 용인을 했다는 건 또 지도부도 뭐 끼어 있다고 볼 수 그러니까요. 있지만 예. 그래서 말린다고 개별 의원을 또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예. 민영배 의원이 이제 뭐 워낙 또 민주당 의원이셨고 했기 때문에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왜 무소속 의원이야 하느냐 예. 하는데 무소속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국민의힘 의원이 와서 하면 해당 얘기지만 무소속 의원은 소속이 없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당에 가서 토론회를 참석하든 간담회에 참석하든 그거는 전혀 어떤 문제될 게 없다. 예.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마디 이제 더 덧붙이면은 사실은 저는 민영배 의원의 저 복당 문제는 지금 민주당의 향후 방향을 저는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대선 때 240만 표를 줬지만 우리가 이번 지선 때 그 유사하게 비교할 수 있는 광역단체장 득표수를 보면 240만 표, 한 35만 표 나오거든요. 10배 차이가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이 과연 민주당이 제대로 반성을 안 하니까 개혁이 안 되고 개혁이 안 되니까 중도가 떠났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핵심에 있었던 검수완박 법안 논의에서 그때 위장탈당, 꼼수 뭐 이런 것들이 다 얘기가 됐던 상황에서 다시 그분을 그냥 물론 뭐 사과 한마디 이렇게 받아들인다. 저는 과연 그 민주당이 앞으로 개혁의 방향 어디로 잡고 있을까 이런 데 대한 굉장히 국민의 매소 눈초리가 좀 있을 거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지금 서 대변인께서는 이제 뭐 사과 정도를 말씀하셨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더 큰 좀 입장을 가지고 우리가 최소한 의회주의를 우리가 근간을 흔들었던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도 반성하고 굉장히 앞으로 이런 부분들 민주당이 좀 고쳐나가겠다라고 좀 명쾌한 그런 발언이 있어야지 개인의 사과 정도로 끝나고 슬쩍 묻어가는 그런 사과라면은 조금 국민의 진정성에 대해서 좀 의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민주당 탈당한 무소속 민영배 의원까지 이렇게 민주당이 토론회를 열고 냉철한 어떤 자각을 하려는 그런 시도가 보이는 상황에서 이 공천룰 아까 계속 얘기를 하기는 했었지만 일단 권리당원을 바꾸자는 친명계 입장이라 유지하자는 반명계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 계속 대립이 되고는 있습니다. 평론가님께서는 이 부분 어떤 식으로 좀 조율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뭐 시대가 바뀌면 아무래도 무슨 제도라는 것, 그다음에 룰이라는 게 바뀌는 게 맞죠. 근데 민주당은 자꾸 권리당원의 비율을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이 통제할 가능한 사람들이고 동원할 수 있는 인력들이라 저는 그거에서부터 인식이 출발하니까 대의원 수는 줄여도 되고 네. 권리당원은 이른바 팬덤 정치에 기인하는 아주 센 자기의 가장 강성 지지 세력이니까 이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된다. 저는 그럼 그 정당이라는 것이 좀 더 건강해지지 못하고 오히려 더 한쪽으로 치우치는 저는 극단적 현상으로 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들 균형 잡히게, 그러니까 대의원대로 권리당원대로 가야 되는데 또 더군다나 권리당원의 입당 기간을 좀 3개월로 단축하자 이런 얘기도 좀 당비되는 것을 예. 3개월로 단축하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물론 이게 이제 민주당이 판단할 문제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정체성과 우리 당의 방향성을 잡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예.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팬덤 정당이 아닌 대중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권리당원이라는 분들이 이제까지 어찌됐든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강성 행보를 보였던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건강하게 좀 조율하는 게 필요하지 권리당원의 비율을 확 늘리고 대의원의 비율을 줄이고 그다음에 물론 국민 여론조사도 늘린다고 하는데 저는 차라리 권리당원도 좀 축소하고 국민 여론조사를 무작위 여론조사 더 늘려가지고 민주당의 선택에 국민이 좀 직접 물론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저는 여러 가지 합당한 판단력을 믿고 그렇게 가는 것도 방법인데 너무 권리당원에만 치우친 논쟁으로 이 공천룰 개정 과정이 가다 보면은 진짜 반명과 친명 이른바 이 두 세력의 어떤 개파 갈등이 좀 더 깊어질 수도 있어서 오히려 우상호 위원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분이시니까 잘 좀 조절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도 일부 뭐 변경을 상대당에서 하기도 했었는데 민주당 지금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뭐 권리당원뿐 아니라 일반 여론조사도 필요하다는 평론가님 말씀도 있었는데 지금의 이 비율들 균형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현재까지 균형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17, 18년도 변동이 조금 있었어요. 권리당원 비중을 조금 5% 높였죠. 그러듯이 또 시대 상황이 변하고 당원들의 요청이 있으면 또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다 해서 뭐 전폭적인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각 진영 유리한 쪽으로 주장하는 바는 검토는 하겠지만
이 부분을 전폭적으로 다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따지고 보면 대의원도 필요한 이유가 있고요. 권리당원도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비율들을 적정히 조절하는 부분들은 이제 비대위가 아마 금요일 날 이제 이 최종 중앙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이제 공식적인 활동을 하는데 예. 그 부분은 이제 좀 주장을 충분히 하셨으니까 각 계파별로 이거는 이제 비대위에서 말하자면 지도부가 이런 위임하고 그들도 위임했던 이 비대위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낫지 않냐라고 생각하고요. 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 민주당이 말하자면 이제 전국 정당으로 거듭났다고 봤을 때는 말하자면 이 당원들도 국민 속에 다 녹아 있다라는 어떤 전제거든요. 그래 봤을 때는 국민 비율을 높이는 것들도 나쁘지는 않다. 다 그걸 어떤 말하자면 친명계에서 얘기하는 신규 당원들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안 좋은 어떤 지정입니다. 왜냐하면 예. 본인들한테 유리한 게 보이잖아요. 예.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전체의 국민들 속에 녹아 있는 우리 당원들의 의사를 받아들이는 그런 쪽으로 하자라는 그 정도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건 좋지만 저런 식으로 본인한테 유리한 쪽의 룰을 제시하는 것들은 물론 주장할 수 있지만 썩 받아들이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이 다시 대두되고 있는 이 이야기 해보죠. 이명박 전 대통령 건강을 이유로 들어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사면 이야기까지 다시 이제 부상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있어서 기자들이 이제 출근길에 질문을 했고 어제와 오늘 두 번 다 답변을 했는데 답변의 결이 좀 달라진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같이 논할 건 아직 아니고 어제 발언할 수 있는 거랬고 오늘은 이제 뭐 너무 장기간 20여 년간 수감 생활한 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사면권이라는 거는 참 보기 드문 우리 대통령 가지고 있는 아주 고도의 통치행위잖아요. 고도의 통치행위라 그러면 여기에는 상당한 정무적 판단과 국민과의 소통이 저는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 집행정지는 사실 요건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뭐 네. 건강이 악화되거나 고령이거나 뭐 이러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검찰이 판단해서 심사할 그렇죠. 문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형 집행정지와 사면을 지금 동일선상으로 놓고 지금 자꾸 여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이게 저는 굉장히 국민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특정해서 8.15 특사 때 아마 사면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면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절차적 정당성에 의해서 형 집행정지라도 가석방을 이건 별 문제가 아니지만 사면이라는 거는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사면의 방향성을 그러면 국민 대통합의 방점을 찍든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하든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통치행위에 대한 방향성을 정한 다음에 이것이 사후적으로 따르는 기능이 돼야 되는데 마치 이것을 먼저의 전제로 놓고 다른 것을 따라오게 하는 거는 그거는 마차가 말을 끄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거리두기 하는 건 맞고 저는 오히려 일단 형 집행정지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니까 고령원에서 나온다면은 그 시간을 두고 상당한 내부 논의와 함께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전 작업을 거쳐서 많은 국민들이 좀 대통령에게 통치행에 어떤 그 힘을 보태줄 수 있을 때 함께 가는 것이지 이것을 따로 떼어놓고 갔다는 대통령이 아마 임기 내 첫 사면이 될 텐데 상당한 또 정치적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 이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드십니까? 뭐 사면권은 이제 대통령 고유 권한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겠죠. 근데 굳이 판단을 하자면 예견했던 대로다.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의 태동이 MB계의 의원들, 그러니까 우리 좀 이제 쉽게 얘기하면 패족이 됐던 MB계가 부활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러면 당연히 MB 본인들이 모셨던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데 꺼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는 선거 이전에도 예측을 했던 것이고요. 아마 그런 부담이 됐기 때문에 당시에 인수위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MB 사면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스럽다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할 수 없었던 부분이고 본인들도 지금 조금 힘들 겁니다. 지금 출범한 지 한 달이 돼가는데 한 달이 되자마자 MB계의 수장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꺼집어낸다, 풀어준다. 그러면 이러려고 했던 거냐라는 부분들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 형 집행정지 부분은 그렇습니다. 당연히 뭐 여러 가지 몸이 안 좋고 고령이면은 나올 수 있죠. 근데 이게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반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에서 형 집행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형 집행정지와 사면권을 같이 보는 선상은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사면에 준하는 형 집행정지인지 정말 대통령이 결정하는 사면인지 이 부분은 저희는 솔직히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예. 20년간 수감 생활하는 게 맞냐라고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몇십 년 때렸죠, 구형을. 한 50년 때렸나요? 당시에 40년인가 구형을 했던 당시 윤석열 검찰께서 이런 또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 그리고 또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평산사실을 그 욕설에 오가는 그런 시위에 대해서 좀 어떤 측은지심보다는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이어서 좀 이게 기준이 본인 마음대로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됐으니 형평성 차원에서 좀 생각해야 한다는 발언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해서 사면이 되는 이 대통령이 사면됐다 해서 이 대통령 사면된다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죄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따지고 보면 본인이 지금 명예보호를 하고 싶은 부분은 뇌물 부분입니다. 근데 뇌물 부분을 누가 그거를 말하자면 혐의를 줬냐면 당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특검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한 거예요. 따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농간에 놀아나서 만약 국정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흐트렸더니 국정농단을 했던 부분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BBK랑 다스를 통해서 수백억의 돈을 뇌물 혐의하고 횡령했던 혐의로 그건 아예 죄질이 다른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국민들은 그걸 판단해야 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정부에서 사면을 하려면 국민 여론을 그런 두 가지 잣대로 물어본 다음에 본인이 결정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러니까 여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원하고 야권에서도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한 이런 인물들이 있다 보니 이런 대통합 차원의 사면을 함께 논의할 가능성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정당이,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아닙니까? 정당이 충분히 전 그런 건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거는 지지층을 보고 가기도 하고 또 좀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향성도 잡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자신의 지지층들에 대해서 먼저 우선 반응하는 게 사실 정당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지지를 받아서 그 당을 운영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지도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의사를 전달할 수 있죠. 그렇다고 이것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렇죠. 그럼 국민 통합의 방점을 찍고 사면의 방향성을 정하고 그 이후 사면이 가느냐는 따라오는 그게 이제 부수의 문제인데 그것이 먼저 사람의 문제로 먼저 가버리면 이게 본말이 전도된다는 제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정당의 입장에서는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김경수 지사도 사면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주장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것을 이제 저는 그래서 왜 사면이라는 것을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하면은 그런 어떤 일반의 법 감정과 일반의 그것을 넘어서는 그 다음 단계가 있는 메시지가 담겨야 한다 그렇죠. 이런 대통령의 말씀이시네요. 국정 방향, 예. 통치 철학과 맞물려 갔을 때 비로소 국민 공감대가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대통령실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저는 상당한 내부 논의를 거치는 그런 흔적과 또 그런 어떤 수렴하는 과정들을 있을 때 비로소 국민들이 이 대통령의 사면이 정말 국민 대통합의 방점이 있었구나라고 동의를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최근 윤 대통령의 인사, 그러니까 이복현 금감원장 임명에 따라서 장차관 대통령실에 검사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어제 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거론이 됐던 검찰 출신입니다. 강수진 교수 후보군에서 배제가 됐어요. 이게 비판을 의식한 중용 인사인가 했는데 또 오늘 아침 또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검찰 출신을 또 기용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필요하면 해야죠. 이렇게 답했단 말이죠. 저는 이제 뭐 대통령께서 그렇다고 이제 검찰 출신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기 좀 어려우실 건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그 검찰 출신 저는 어저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했던 말이 저는 인수위원장이 했던 말이 저는 맞습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다. 다만 결과로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어느 정부나 대통령이 자기 측근들을 주요 자리에 배치하는 건 그건 상례입니다. 관례이기도 하고요. 뭐 미국에서도 악한소 사단이 이렇게 아주 사단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만 저는 이제 이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말하자면은 정치 입문한 지 1년도 안 된 분이고 실제로 바로 입문하자마자 대통령이 된 분이기 때문에 인재풀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초기 동력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검증되고 내가 인정하고 그다음에 일의 성과를 내본 사람들을 기용하는 건 전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평생을 검찰에 몸담고 계시다 보니 그 검찰 출신 인사들이 아무래도 지금 기용이 되는데 저는 대통령 임기가 아직도 4년하고도 11개월이 남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초반에는 이게 국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해 줄 수 있고 조금 가질 수 있으나 만약 이것이 이제 뭐 연말쯤 갔을 때 결과로 보여주지 못하고 인사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적인 국민들 입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라 그러면 얼마 전에 왜 여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외신 기자가 질문하고 예. 민주당 소속의 국회 부의장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보는 시야가 좁았다고 바로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통큰 수용성의 또 모습도 보였잖아요. 그런 담대함들이 저는 이번 인사 과정을 통해서 초기에는 있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으나 이런 것들이 계속 결과에 관계없이 이어져 간다 그러면 저는 그때는 대통령 인사 스타일을 이번에 여성 강요들을 대폭 기용하듯이 그런 좀 방향성 수용하는 것으로 저는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 다만 초반에 너무 대통령이 검찰 출신에 중요한 게 아니냐는 우려는 충분히 가질 수는 있으나 저는 대통령께서 이것을 결과로 보여줄 일이 남았다. 그것을 국민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아니면은 다음 방향성은 좀 수정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예. 이 강수진 교수의 배제도 그런 수용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 인사라는 게 다 종합적인 고려 사항이기 때문에 저 말로는 이제 다른 사유가 있었다고 얘기하겠지만 예. 어떤 이런 좀 부정적인 여론도 일부 감안된 그런 것으로 좀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건 대통령의 의중이고 나는 강수진 그분의 또 개인 사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아무래도 인사라는 것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해석하는 게 맞겠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예. 이번 이런 검찰 출신 인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정권 초기에는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인사를 하기 마련이다. 추후에 일을 하는 걸 좀 지켜보고 비판하는 것도 늦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 말도 맞죠. 뭐 아는 사람이 검사밖에 없으시니까 뭐 검사로 다 깔 수도 있는데 저는 참 우려스러워요. 지켜보고 판단하자. 지켜보다가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가 가라앉은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 전에 얘기를 해야죠. 이 인사라는 원칙은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한 달이 됐는데 인사를 예. 보면서 정말 우려스러운 거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이 검찰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검찰만 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검찰은 권력기관입니다. 권력기관 내에서 본인들끼리 어떤 조직에 여러 가지 배치를 했을지 모르지만 역할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의 통치권은요 상권분립입니다. 결국에 지금 검사 출신들이 임명한다 하더라도 내각에 임명하는 거에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국가기관의 전체적으로 견제균형을 이루는 국가정보원 기조실장도 검사고 그다음에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도 한 번 있었잖아요. 경제관료가 올라갔는데 그걸 반대하고 검사를 안 치지 않습니까? 예. 이 정보 분야나 이 정부를 다루는 국무조정실. 그다음에 법무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청와대 많은 부분들 공직기강, 인사비서관, 총무비서관 다 검찰 출신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제일 놀랐던 건 금융감독원장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생긴 이래로 검사 출신이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한 19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수사와 정보와 인사 이 세 개의 상권 분립이 견제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다 검사 출신들랍니다. 그건 뭐냐면 본인이 전화 한 통이면 정리를 할 수 있고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눈짓만 보내도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 과연 이게 뭘까요? 이걸 국정 운영을 본인이 제대로 시스템상으로 돌리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본인 위주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걸까요? 라는 우려를 야당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쓴소리를 들어서 인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여요. 저는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서도 지금 인사를 바꾼 거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게 뭐 인사를 고려한 건 아니에요. 너무 인사 기준이 즉흥적입니다. 제가 봐서는요. 그다음에 그 지금 교육부 장관 부분도 그렇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두 분 여성 장관을 임명했잖아요. 그 부분들 지금 보십시오. 개인적인 비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취 상태에서 음주했던 경력이 있고요. 정치자금 이용한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자체적으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여론이 여성이 부족하다 하니까 2명 빨리 임명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인사 기준을 가지고 나라가 돌아갔을 때 이거를 지켜보는 야당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마음대로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이러면 좋지만 그래도 나라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마음에서 쓴소리를 한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금
본인 마음대로 하는 건 좋지만 좀 야당의 목소리를 듣는 것들이 결국에는 본인의 능력과 실력을 검증할 수 있고 또 배양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좀 제발 통합하기로 했으니까 좀 통합과 소통, 협치 좀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께 오늘도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